예, 14년 전 9.11 테러 때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 안 된 테러 방지법이 파리 테러로 다시 관심입니다. 정부 여당은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에 야당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힘이 실린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 교과서 문제로 중단됐던 새누리당 공천 룰 논의가 다시 테이블에 올랐지만 이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공천 전쟁이 슬슬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리 테러 사건으로 테러 방지법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분에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IS가 지정한 62개 이른바 십자군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주도의 십자군 동맹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 IS 테러의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테러 방지법은 뭐 앞서도 이야기 나왔었습니다만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미 발의가 된 법이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했었죠. 전제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을 미룰 수는 없다. 이제는 야당도 이제 입장이 바뀌어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힘이 너무 실린 거 아니냐. 예. 그렇지만 이제는 국정원이 밉다고 해서 국가안보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법 문제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자, 논의를 하면서 만약 이 법이 지금 야당이 걱정하는 악용의 소지 아닙니까? 국정원이. 그런데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한다면 엄벌을 처하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놓고 한번 국회에서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문 의원님. 네, 테러에 대비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국가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뭐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그 이제 유념해서 이제 봐야 할 대목은 우리가 이제 이걸 상기하면 될 겁니다. 9.11 테러 직후에 미국에서 그 애국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테러 방지법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전례 없이. 보통 미국에서 법안 하나를 만들려면 장시간 걸립니다. 청문회도 하고 하는데 이 저 애국법은 이 테러 방지법은 9.11 테러 딱 한 달 뒤에 그때 뭐 9.11 테러라는 게 뭐 워낙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런 전 국민적 지지 속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시행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여론이 이제 다소 악화가 됐죠. 뭐냐면 그 국가기관이 이 테러 방지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도감청 일반인들에 대한 도청 감청 이거를 그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여지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런 부분을 좀 감독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이제 개정을 했죠. 근데 우리도 지금 이게 국정원이 너무 권한이 이제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때 테러 방지법 지금 이 초안 나온 거 보면.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대선 그 댓글 개입 사건 이건 뭐 재판도 다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국정원이 다 이제 저지른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한테 너무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면 이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통제 가능하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을 해서 전 테러 방지법, 테러 대비하는 건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 그 철저하게 점검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의도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둘러싸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40여일 만에 평화가 깨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어제 서 최고위원의 뭐 내가 핫바지냐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공천기구 구성에 강력히 좀 반발을 했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삼은 것인지 근데 어차피 이거 터질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 네, 어제 상황은 사실 현재 그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또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기득권이 너무 크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방법으로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전하는 신인들은 굉장히 거의 손발이 묶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신인들의 어떻게 정치 선거 운동을 좀 빨리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틀에서 이제 그것을 사무총재 보고하는 자리였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공천 룰 현재 뭐 새누리당은 과거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했다가 친박 측의 반대로 공천 룰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형성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천 룰도 결정하기 전에 무슨 신인들 이야기냐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그런 상황이 어제 펼쳐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친박 비방의 싸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신인들의 기회 문제는 공천 룰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천 룰이 아무리 늦게 결정되더라도 신인들이 지금 도전하고 선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기 때문에 룰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어제 그런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예, 문 의원님, 서 의원은 조금 서 최고위원은 좀 서운한 감이 있다 이런 뉘앙스가 많이 있던데요. 본인에게 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친박과 비박이 이제 잠시 이 국정교과서 이슈에 몰두하느라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느라고 이 공천권과 관련한 그 갈등이 이제 물밑으로 이렇게 숨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또 터질 거다. 저건 뭐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핵심적인 이유는 20대 총선 공천권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죠. 그건 뭐 예견돼 있던 그런 그 갈등이고요. 아마도 이게 뭐 내가 핫바지냐 뭐 이런 얘기를 뭐 서청원 최고위원이 했다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간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부친상 이후에 대구 경북 좀 민심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안 의원님 저희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구 전체 민심의 변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대구 각 지역구별로 대구 경북 지역구별로 지금 이제 총선 앞도 경쟁이 심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라는 지역에 대구 경북에서는 누구나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최근 언론 보도가 특정 이미 현역 의원 또는 이미 기존 의원 선거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자들이 박근혜 사람들이다. 뭐 청와대와 교감하에 내려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분들의 반대하는 진영, 현재 현역 의원의 지지자라든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반감을 또 거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지요. 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좀 떨어진 것을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거부감 느끼는 층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PK 지역은 뭐 떨어진 게 아닌데요. 유독 그쪽 대구 경북 지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진실한 사람 선택 발언 이후에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표현을 접하면서 참 국가 지도자로서 참 특이한 표현법을 쓰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실한 사람이 도대체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고 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나하고 딴소리 안 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찍어낼 때 그때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딱 그 차원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뭐 TK 지역에서 대통령 국정지도가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그 유승민 의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대통령 조화 안 보낸 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중들의 정서에 썩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거는 유승민이가 뭐 배신을 했건 안 했건 어찌됐든 같은 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상당하면 대통령이 그 조화 보내는 거는 상례거든요. 관례거든요. 근데 그거 쏙 빼고 딴 데는 보내고 보기만 안 보내고 이제 저렇게 협량일까 좁을까 이런 것들이 대중의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민심의 흐름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방금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전제로 또 이게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은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측면들이 반영이 됐겠죠.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지지율은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떨어진 곳도 있고요. 혹은 뭐 답보 상태인 곳도 있는데 이게 뭐 야당에 요즘에 이제 등을 돌린 중도층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 진보층이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 의원님? 이 중도층이 대개들 이제 분석을 하기를 여도 야도 아닌 이 중도 무당파라고도 하잖아요. 이걸 한 뭐 40% 정도라고 보잖아요, 전체 유권자에. 근데 그 중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 중도층 이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작가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딱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새누리당이 잘하는 거 없다. 지지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야당 성향이다. 자기는 야당 성향인데 야당이 하는 걸 보니까 꼭 또 거기를 뭐 지지해주고 싶지도 않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도 야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근데 선거라는 게 이 중간층을 어디서 더 많이 이제 확보를 하느냐, 말하자면 끌고 가느냐 이걸로 해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새누리당이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반사이익이라도 야당이 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지지율은 20%대에서 답보 상태잖아요. 야당이 야당다워야죠. 야당 역할을 제 몫을 해줘야 되고 국민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안이라는 수권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야당이 굳건하게 그 신뢰를 주는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에서 뭐 주류 비주류 지금 뭐 좀 시끄럽잖아요.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전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이것도 물론 쟁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표 한 사람 그 얼굴 가지고는 20대 총선 치러내기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바닥의 여론이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당적인 총선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거당적이라는 뜻은 이 동원 가능한 모든 그 인물을 다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해서 전면에 나서서 뭐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권역별로 책임제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저도 그랬고 혁신위에서도 그랬고 부산 가서 출마해라. 그 뜻은 부산 경남 지역을 커버해라. 문재인 대표가 가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 강진에 계속 백년사 뒤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다시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제가 알기에는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찬스 없어요. 그분은 저 2017년 대선을 보는 분 아니에요.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책임을 손학규 전 대표한테 맡기고 그다음 천정배 의원 지금 신당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내일인가 무슨 창당 추진이 띄운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 신당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붙질 않아요. 왜냐하면 호남에서만 일부 좀 약간의 지지층이 있지 수도권에서는 이게 대책이 안 서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정치연합 후보 나오고 그 신당 후보 나오면 그냥 이 당 좋은 일 시켜주는 거거든요. 누가 가서 붙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든 아니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천정배는 뭐 한 10번이라도 만나서 같이 하게끔 해서 천정배한테 호남을 맡기라. 거기 정동영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당적 체제를 만들어야 저는 어떤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지지율 이야기 여쭤봤는데 뭐 문제적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리더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앞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지율이 아무리 새누리당이 못하더라도 새정치연합은 반사이익이 없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체력의 문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의 기초 체력, 기본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죠. 과연 새정치연합의 국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건가? 국정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새정치연합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들은 왜 저 당은 맨날 싸우기만 하느냐? 물론 새누리당 내에도 뭐
친박이니 비박이 싸움이 있습니다만 싸움의 차원이 틀리죠. 뭐 대표한테 당신 물러나라고 매일 하는 그런 정당, 뭐 대표의 수명이 1년이 항상 못 되는 정당,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저 당이 과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의 그 당내 싸움, 야당의 분란이 한국 정치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정 시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해관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문안팎 연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입니다. 문안팎,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세 명이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은 결국 세 사람의 연대는 문재인 당대표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박원순 시장은 당내 인사, 당외 인사입니다. 그렇죠. 당내 지금 지지세력이 없습니다. 안철수 당내 지지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세 명이 간다면 문재인 대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 현재 비주류에 있는 분들은 과거 세력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꿈은 세 명이 끌고 가대 주도권을 잡으면서 나머지 현재 자기를 비판하는 비노 세력들을 과거 세력으로 가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그 비노 세력이 그렇게 만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방금 이야기가 나왔었죠. 천정배 의원을 찾아가서 삼고철했다는 이야기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초선급의 그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다운, 제1야당의 대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문 의원께서 문안팍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야당을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하는 데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수권 능력에 대해서, 야당의 수권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신한다, 믿어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저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집권 경험 10년을 집권 경험이 있는 집단입니다. 뭐 그건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맨날 싸우기만 하느냐? 물론 국민들 눈에 좀 한심한 집단으로 비치긴 하죠. 근데 그 도끼는 개끼니에요. 지금 어제 서청원 핫바지 뭐 얘기도 나오고 그 집안이나 이 집안이나 유승민 저 원내대표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그건 뭐 싸움에 좀 질이 다릅니다. 그 도끼는 개끼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문안박,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 문재인, 안철수, 뭐 박원순 좋아요, 좋은데. 문재인 대표가 리드하는 형태로, 단독으로 리드하는 형태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가면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당적인 모습을 좀 통 크게. 저는 문 대표한테 직접 만나서도 지난 여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탁 내려놓는 모습, 어떨 때는 던지는 모습.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적자라는 거 아니냐.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고 그런 분이 노무현이 대통령 된 이유가 뭐냐.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바보 노무현 소리 듣고 노사모 생기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느냐. 울면서 지지하지 않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야 지도자감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난 문 대표가 좀 통 크게 그렇게 해서 내려놓을 거 탁 내려놓고, 지금요 문제가 대표되고 나서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되고 나서 그 얼마 후에 바로 이거 지금 문안박 얘기 그때 얘기 꺼냈어요. 희망 스크럼을 뭐 짜자 이렇게. 근데 안 씨하고 박 씨가 사실상 거부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니 당 대표도 하고 2017년 대선도 나간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자기가 주도할 건데 우리가 왜 들러리를 쓰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문 대표도 그랬어요. 근데 공개 편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누가 거기 가서 옆에서 이제 들러리 쓰겠느냐 말이지. 줄 건 탁탁 주고 이렇게 해서 스크럼을 짜라.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진 전 의원, 안영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